안녕하세요. 평소에 톡톡 사연을 정말 잘 들으며 보고 있는데 고민 끝에 저도 사연을 전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학창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키가 쑥쑥 자라고 정신 또한 인생에서 처음 성숙기를 맞이하는 그 변화무쌍한 시기에 다니는 것이 학교지요. 푸릇푸릇한 청춘으로 대변되는 학창시절이 저에게는 아프고 괴로운 이름이기도 하였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이냐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입에서 튀어나갈 대답이 바로 중학교 시절이었으니까요. 야, 샌드백. 이따가 수업 종치자마자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라. 늦으면 1초당 한 대씩 추가야. 복싱 선수들이 주먹으로 때리는 거대한 모래주머니가 샌드백이죠. 그게 저의 별명이었어요. 저에게 그 별명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저를 지독하게 괴롭혀댔던 학교의 대표 일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영진이었죠. 서영진의 오빠가 운동을 전공한다나 아니면 유명한 조폭의 예비 부하라나 이런 소문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게 헛소문이 아니었던 것인지 서영진의 주먹은 아주 매서웠어요. 진짜로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주둥이만 나불거리면서 까불고 다니거나 머릿수가 여럿이 되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다른 양아치 여자애들과 달랐습니다. 서영진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짱을 먹은 이유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과 다르게 그 시절은 교사한테 학생들이 많이 맞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제 중학교 때의 기억은 그런 식으로 맞은 것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모두 서영진에게 맞은 기억들 뿐이었네요. 동급생인 저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서영진은 보통 안날한 곳이 아니었고 이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저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저에게 명령을 내렸고 저는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그걸 따라야 했습니다. 제 편은 없었어요. 서영진에게 찍힌 그날 이후로 제 편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았죠. 애들아, 땀이 비처럼 내리는 거 구경할래? 우리 샌드백 김혜인이 보여준다는데. 그치, 혜인아? 네가 보여준다고 그랬지. 아니, 내가 언제? 너 지금 아니라고 그랬니? 너 되게 웃긴다. 아까는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 땀이 비처럼 막 쏟아내리는 걸 모두한테 보여주고 싶다면서. 헤이, 부끄러워하지 마. 학창시절에 누군가의 영혼을 철저히 짓밟는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뻔뻔하다는 것일 테입니다. 서영진은 아주 천연덕스러웠죠. 불안으로 질린 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했어요. 한 대 맞을까? 코피 좀 쏟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질 것 같니? 그런 거라면 얼른 말을 해. 당장에 네 콧뼈를 날려줄 테니까. 아니야. 나 안 부끄러워. 그래? 다행이다. 그럼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돌기 실시? 뭐해? 얼른 시작해. 땀이 비처럼 주룩주룩 흘러내리기 전까지 계속하기다. 땡볕에서 오리걸음을 돌았던 날 서영진을 비롯한 무리가 즐겁다며 신나게 웃는 소리를 듣다가 저는 결국 쓰러졌었죠. 터질 것 같은 다리에는 이제 감각이 없었고 저절로 눈동자가 까디집어졌으며 몸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그런 저에게 다가온 서영진이 시시하다며 툴툴거렸습니다. 그런 잔인한 면모를 마주하며 끝내 운동장 한복판에서 제가 정신을 잃었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기절을 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 죽던 날이었죠. 그때 당시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제 형제였고요. 그날은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관광버스 몇 대가 운동장에 들어왔었죠. 설사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관광버스를 신기해하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설마 운동장을 벗어나 교문 밖을 향하던 관광버스 한 대가
학생을 그대로 칠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교문 밖을 걸어가고 있었던 건 고작 1학년생 무리였습니다. 난데없이 관광버스 한 대가 속력을 키우는 것에 놀란 1학년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흩어졌지만 그 간발의 차이로 벗어나지 못하고 당황해서 멈춰있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엑셀을 잘못 밟으셨던 기사님이 황급히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셨으나 두 아이가 치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희생된 이 1학년이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 가방 내 동생 건데? 아버지가 내 동생한테 새로 사주신 건데. 설마, 안 돼.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소란이 일었고 저는 대체 무슨 일이 난 건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그쪽으로 다가갔었어요. 교문을 지나자마자 제 귀에 버스에 치였대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더랬죠.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을 때 현장으로 달려오신 선생님들, 운전기사님들이 울부짖으셨고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예감이 가시지 않아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봤다가 보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가방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인명사고가 났다는 것과 그 사람이 바로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가로막으셨던 선생님들의 품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저는 기절을 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기절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던 거라고 병원에서 설명을 해줬었죠. 그 덕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기절을 했던 그 여파로 저는 사고를 당한 직후에 남동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 부분이 도련해졌더라고요. 실제로는 남동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 보고 나서 충격의 소리를 지르다가 기절한 것이었으나 기억 속에서 그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네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니었다면 무척 힘들었을 테지. 아버지, 제가 여태까지 못된 누나였어요. 동생이 나보다 어딜 가나 예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게 질투가 났었어요. 동생 같은 거 애초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것만 같아요. 남동생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에 와서 고백을 해보자면 저는 그 죄책감을 덜어보고자 괜히 아버지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확실하게 편애를 받던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뿐인 제 형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과 별개로 어린아이가 가질 법한 순수한 질투심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누나로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더 잘 챙겨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게 우리 집 막내의 발자이고 운명이었던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너라도 그 순간의 모습을 기억 못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무심하여도 아주 끝까지 무심하지는 않은 모양이야.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나 그게 위로가 될 수 없었죠. 이제 무슨 짓을 하여도 남동생은 살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남동생에게 벌어진 한순간의 방심이 일으킨 비극을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아주 이상한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복도를 지나갈 때에도 운동장을 가로지를 때에도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죽은애 눈아래 하고 속닥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나 남동생이 사고를 당했던 곳, 교문을 지나는 길목에서는 더욱 힘들었고요. 학년이 올라갈 때가 되어서야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자식만 고생을 했구나. 혜인아, 전학 가는 학교에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지내라. 알았지? 이제 우리한테는 너뿐이다. 네가 우리의 낙이고 보람이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커다란 버스만 보면 심장이 크게 뛰고 남동생과 비슷한 외향의 어린 남자애들을 보면 흠칫 놀라던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많이 나아졌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 일부러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냈고 그 결과 저에게 그 누구도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남동생의 일을 밝힐 필요가 없었죠. 중학교 생활의 시작을 저는 그렇게 무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때 남동생이 그렇게 된 이후로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엄마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지면서 많은 게 달라졌죠. 6층에서 떨어지신 엄마는 큰 나무에 몸이 걸려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졌고 엄마의 행동에 충격을 받으신 아빠가 오열을 하시며 정신을 놓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투신 사건 같은 큰일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금세 엄마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네, 부모가 미치네 이렇게 소문이 났고요. 그러다가 결국 동생이 죽은 애라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었으니까요. 학년이 바뀔 무렵이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로 얼른 2학년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서영진이라는 악마였던 거예요. 네가 바로 그 김혜인이야? 집안이 불쌍하게 개판이라더니 정말 개판처럼 생겼다. 너 오늘부터 내 샌드백 당첨이야? 저에게 닥친 불행을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서영진이 저를 조롱하고 못살게 구는 것에 참다 못해서 제가 상담을 청했던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친구도 없으면서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반찬 투정을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이르러 갔다는 것만 들켜서 그 이후로는 아예 지옥길이었고요. 서영진은 천성이 잔인했고 저는 그저 악마에게 잘못 걸린 희생양일 뿐이었어요. 이유도 아무런 명분도 없었건만 저는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혼하냐 마냐 이런 걸 놓고 침울하게 계셨던 당시의 부모님에게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려볼 엄두조차 못 냈었죠. 제가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될까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서영진이라는 감옥, 그 끔찍한 지옥은 중학교 생활이 끝이 나서야 함께 끝났습니다. 저는 버텼다, 살아남았다는 생각을 하며 졸업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서영진이 망쳐놓은 제 중학교 생활은 친구 한 명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샌드백 혜인이가 때리는 맛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제 못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쉽다.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서영진에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저였냐고, 숨이 넘어가도록 울면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고 끝까지 잘 참았었네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동시에 경기도를 벗어나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의 외할머니 댁에서 저희 세 식구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저는 끔찍했던 과거를 잊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었죠. 입학 통지서를 받았던 날 부모님이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목 놓아 실컷 울어봤었네요. 대학에 가고 나서야 저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사귀어 봤어요. 함께 노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어색했는데 적응을 하고 나니까 즐겁더라고요. 끔찍했던 과거, 그게 분하고 원통해서라도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니까 제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취업을 했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무려 탄탄한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시댁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이 맞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조건만 보면서 여자를 만나왔던 남편은 진정한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다고 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배경, 저보다 월등한 조건, 이런 것에 주눅이 드는 것조차 아까울 만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고 내내 행복했습니다. 저를 닮은 아들 하나, 남편을 닮은 딸 하나, 이렇게 낳고 키우는 보람이란 말도 못하게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회 병문안을 가야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 동창이 등산을 하다가 크게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었어요. 남편은 시간을 맞춰서 다른 동창 친구들하고 함께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했었고요. 다쳐서 수술까지 한 그 친구를 포함해서 남편하고 총 5명이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는 수준들도 고등학교 재학하던 그 당시부터 다들 좋은 편이었고요. 그런 공통점 때문에 아무래도 5명이서 뭉치게 된 것 같았죠. 다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서 그 이전처럼 자주 보며 지내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5이서 워낙 친했기 때문에 가끔씩이나마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모이고는 했었어요. 참나, 그렇다고 어떻게 병문안까지 꼭 그렇게 모여서 갈 필요가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사람부터 차례로 다녀오면 되죠. 당신이 우리 남자들의 뜨거운 우정을 알게나 해? 아이고, 그렇게 뜨거운 우정이라서 혼자서는 병문안도 안 간다, 이거죠? 한 번에 얼굴 다 보면 좋잖아. 우리는 원래 이런 식의 일이 생길 때면 꼭 다 뭉쳐서 행동을 하고는 해왔어. 우리들만의 암묵적인 법칙 같은 거야. 그래서 각자 아내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모여서 가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근데 당신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삐진 표정이야? 왜 삐졌어? 전혀 아닌데요. 삐지기는 누가 삐졌다고 그래요? 에이, 딱 보니까 삐졌는데? 아, 그렇지. 병문안 가려고 모이는 날짜가 부부 모임하기로 한 날이었구나. 당신은 혼자서 모임 장소로 가는 게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데 뭐가 외롭겠어요. 삐진 얼굴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삐진 게 맞구만 뭘. 근데 어떡하지? 웬만하면 나를 기다렸다가 모임에 같이 가자고 당신한테 그러고 싶은데 왠지 시간 맞추는 것에 내가 그 정도로 자신이 있지는 않아서 말이지. 하여간에 진짜 빈말을 안 하는 남자라니까. 알았어요. 나 혼자 잘 가면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도착하고 당신은 늦게 되어도 어쩔 수 없죠. 내가 잘하고 있을게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오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다고 핑계를 대면 되죠. 놀리는 거야? 토요일 저녁이라서 차도 많이 막힐 거잖아.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삐지지 마. 알았지? 남편의 말도 웃겼죠. 삐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삐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삐진 게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하필이면 친한 동창들과 모여서 점심도 먹고 병문안도 가고 잠시나마 회포를 풀기로 한 그날 저녁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부부 동반 모임이 아주 근사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처음 열리는 모임은 아니었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이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관건은 남편이 이런 일정은 순간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즐겁게 신경을 쏟을 만큼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을 반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끈끈한 우정을 오랜 세월 이어가는 학창시절의 추억 가득한 인연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의 그 각별한 동창들하고 잘 지내는 걸 안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때 유독 부럽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내놓는다고 해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불가능함 속에 제가 아쉬움을 잔뜩 남겨놓았다는 것이 서글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의 일들을 곱씹는 맛으로 살게 된다던데. 이런 걸 보면 나도 진짜 나이가 들기는 했나 보다. 언제까지 어리고 젊은 청춘의 내가 아니야. 괜스레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까지 실감하게 해보았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그런 실감이 나는 것이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으나 과거에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서 하루하루 더 멀어지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럭저럭 또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의연해지고 단단해지는 법이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갑자기 웬 산념에 깊게 잠겨들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예감이 예지가 가끔 발현된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막힐 것을 고려해서 일찍 출발을 했더니 되려 예상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시각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던 거였죠. 엘리베이터에 오른 저는 깔끔하고 단아하게 차려입기로 한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수하게 보이는 제 차림새, 그 선택에 새삼 만족을 하면서 도착한 층에서 내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지나간 저 여자, 왜 낯이 있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본 일이 없었건만, 그럼에도 왜 낯이 익었을까? 그것은 아주 찰나였습니다. 저와 지척의 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 옆모습을 보았어요. 옆모습을 본 것은 그러니까 1초 남짓한 잠시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금세 저에게 뒷모습만 보이며 어딘가로 걸어갔거든요. 모퉁이를 꺾어서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 여자에게서 제가 어째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낸 저는 그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쪽이 화장실이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보았던 옆모습에서 가늠되는 나이가 제 동년배였었죠. 그 사실을 곱씹으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깨달음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가 저절로 떠올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아서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설마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화장실 안쪽 칸에서 나온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저절로 세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서영진이었어요.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세면대로 걸어간 서영진은 멀뚱하게 서 있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 힐끗 쳐다보고서는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마침 저와 서영진뿐이었던 화장실에는 세면대 물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손을 다 씻은 서영진이 고개를 들었다가 거울 속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쇄골 아래까지 오는 머리는 볼륨을 줘서 한쪽으로 넘겼더라고요. 그 바람에 한쪽 귀는 환하게 모양이 드러났는데 귓볼에 자리한 귀걸이는 명품 샤넬의 로고 모양이었습니다. 한껏 신경 써서 차려입은 옷도 그렇지만 화장에서 공을 들였다는 게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보고서 살짝 고개를 갸웃거린 서영진이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누구세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죠. 피해자는 영원히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도 가해자는 쉽게 그 사실을 다 잊고 살아간다는 소리. 인터넷 같은 데서 몇 번 봤었는데 그게 정말이었구나 싶어서 그냥 기가 막힌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이런 이치는 없는 건가 싶어서 약간의 분노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고요. 이런 곳에서 잘 차려입은 서영진과 재회하게 되는 건 제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지 혹시 저를 아시나요? 미심쩍은 눈빛으로 저에게 묻는 서영진을 향해 저는 씩 웃으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알지. 모른다고 하고 싶어도 그러기에는 내가 한때 너를 너무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네.
뭐? 잠깐만. 설마 너 김혜인이야? 어라? 나를 기억하네. 나는 또 네가 그동안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나 아니면 너무 이른 초기 치매가 왔나 궁금해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었구나. 기억력이 멀쩡한가 보네. 다행이다. 이 미친년. 말 되게 잘하네.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25년 만인가? 그래.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거지? 이제는 옛날의 샌드백 김혜인이 아니라 이거지? 서영진이 비죽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날카롭게 웃는 그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기도 하였고요. 명백히 저를 비꼬고 조롱하는 행동이었죠. 바로 한 번의 상스러운 말투가 튀어나오는 서영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절대 쉽게 안 변하는 법이라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저는 떠올렸답니다. 변하지 않아줘서, 개가천선 따위 하지 않아줘서 차라리 저에게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그 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나 악독하게 굴었으면서 이제는 다 반성하고 뉘우쳤다며 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면 그게 더 소름 끼쳤을 테니까요. 그래, 나는 더 이상 샌드백 김혜인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아직도 싸구려 양아치 서영진이구나.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싸구려 양아치? 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말을 누구보다 함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양반께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조심하면서 뱉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영진아. 이야, 겁대가리 한번 제대로 상실했구나. 김혜인, 너 말투가 아주 재밌어졌다. 이제는 꿀릴 게 하나도 없나 봐? 글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는 그 더러운 성질머리와 바닥을 치다 못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인성 수준에도 제법 그럭저럭 살아왔나 봐. 너를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와, 진짜 적응 안 되네. 살다 보니까 샌드백 김혜인이 내 앞에서 이렇게 오만 무게를 다 잡으면서 별소리를 다 짓거리는 걸 보게 되는구나. 그래. 나는 제법 잘 살아왔어. 보면 모르겠니? 딱 봐도 사이즈가 안 나와? 서영진은 저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며 본인의 귀에 걸린 귀걸이를 손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이 명품 샤넬 귀걸이를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웃기지도 않은 행동에 저는 피식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서영진이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졌고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희열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옛날의 그때, 그 과거 속에 영원히 상처받은 그때의 저를 묻어두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의 연고를 발라줄 기회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서영진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했고 입을 다물어야 했으니 이제는 달라진 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진 당당한 저의 모습으로 서영진을 마주하고 물러날 것 없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무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는 나한테 영원히 안 될 것 같다. 이 몸이 결혼을 좀 많이 잘했거든. 아, 그래? 정말? 어떤 식으로 좀 많이 결혼을 잘했는데? 어디 무슨 기업의 회장님하고 결혼이라도 했니? 로열 패밀리에 입성이라도 했어? 뭐라고? 어이가 없다. 이로써 김혜인 네가 지지부진하게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나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를 그따위로 짓거리지. 너 평소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결혼을 좀 많이 잘했다는 게 거짓말이었나 봐. 얼른 대답을 못하네? 야, 작작 까불어. 뭣도 아닌 주제. 겁대가리 하나 상실한 것만 믿고서 그렇게 까부는 거 아니야.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거든. 우리 샌드백 김혜인, 설마 그 나이 먹고서도 나한테 당하고서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싶니? 그런 거 아니라면 적당히
적당히 까부는 게 좋을 거야. 내 남편 의사거든. 능력도 좋고 인맥은 더 좋아. 남편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떠들자면 내 입만 아프지. 오늘도 지금 남편이 재미있게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오라면서 카드를 줘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워낙 남편을 잘 둬서. 나는 주말 저녁에도 이렇게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살아. 남편 카드가 있어서 항상 마음도 든든해. 어디를 가도 내가 주눅이 들고 꿀릴 일이 없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너는 결혼은 했어? 자식은 있고? 서영진이 신이 나서 주절주절 떠드는 동안 저는 희한하리 마치 마음이 평온하게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속으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던 참이었거든요. 악마 같았던 서영진. 내 영원한 악몽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도 그냥 사람이었구나. 평범하고 적당히 못난. 그저 한 명의 사람이었어. 하나도 특별하지 않네. 별거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알아서 참 다행이야. 저를 벌벌 떨게 만들고 제가 치를 떨어댔던 그 대단한 존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심을 다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영진이 흠칫 놀라는 기색이 느껴지더군요. 그랬구나. 의사하고 결혼하다니. 잘됐네. 너는 참 네가 가진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비꼰다고 한들 내가 너보다 몇 수 위, 아니 비교 불가로 잘난 인생이라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아. 손에 반지가 있었네?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내 남편보다는 상당히 급이 낮은 사람인가 봐. 내가 결혼한 의사 남편보다 잘난 사람이었으면 네가 득달같이 그렇다고 소개를 했을 텐데 말이야. 들고 있는 그 소박한 가방을 보니까 왠지 수준을 알만하다. 여기 호텔에 밥 먹으러 온 것도 살면서 최대한의 사치를 부려본 것이겠지. 내가 이곳을 예전에 딱 한 번 와봤고 그 이후로는 오늘이 처음이기는 해. 그런데 너는 여기에 자주 왔나 봐? 너보다야 자주 와봤지. 김혜인, 너 참 불쌍하다. 모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하필이면 나를 마주친 거야? 게다가 나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걸 확인까지 받아버렸네. 너도 참 운이 더럽게도 없다. 너에 비하자면 나는 과도하게 운이 좋은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나 운 좋은 거 인정할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어? 내가 들어있는 게 맞기는 해? 뇌 대신 혹시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자꾸 멍청하게 말을 할 리가 없을 텐데. 참 이상하네. 운이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서영진 어떻게 너 같은 모자란 대가리가 의사 남편을 얻었을까? 뭐? 이게 아주 막말을 쏟아붓네. 야 김혜인, 너 말이야. 네 남편 백수지? 하는 거 없지? 돈을 잘 못 벌지. 나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발악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딱 사이즈가 나오는데? 네 남편 못나도 보통 못난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다. 한번 보고 싶을 정도이네. 그렇게나 보고 싶다면 한번 보고 가든지. 뭐라고? 야, 설마 너 여기에 네 남편하고 같이 온 거야? 맞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아주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좀 아쉽지. 이렇게 된 김에 내 남편 보고 인사 좀 하고 가든가. 어때? 네 남편 앞에서 내 소개를 이상하게 할 참이지. 네 남편한테 나를 혼내달라든가 뭐 그런 수작을 부릴 작정이지. 아니,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이렇게 모처럼 좋은 자리에 식사하러 왔는데 왜 망치겠어? 안 그래? 근데 너는 정말로 찔리는 구석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바로 경계를 하지. 네가 옛날에 나한테 한 짓들이 잘못이었고 죄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나 하는구나. 청산유수로 짓거리는 샌드백 김혜인이라니. 앞만 봐도 적응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이만 빠이빠이 하자. 대화의 장은 여기서 끝내자고. 오케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잠깐이지만 즐거웠어. 나는 겁날 거 없으니까 네 남편한테 가서 얼굴 보고 인사는 할게. 앞장서. 겁날 게 없다고? 서영진,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기는 할게. 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동안 살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나 했어? 기대도 안 했다는 사람 치고는 새치 혓바닥이 너무 긴데. 혜인아, 지루하다. 말이 너무 긴 것 같지 않아? 나 이러다가 하품 나올 것 같아. 서영진이 얄밉게도 하품을 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이지 나이만 먹었을 뿐 옛날 그때 그대로 양아치 같은 분위기가 확 풍겨서 신기할 정도였네요. 나이를 제대로 헛먹은 게 분명한 서영진에게 저는 따라오라는 눈짓을 날려준 후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당당하고 거리낄 거 하나 없이 저는 그렇게 걷고 있었네요. 제 뒤를 따라오는 서영진이 한번 흥거리면서 괜스레 코웃음을 치는 소리를 내는 게 들려서 도리어 저는 그게 우스웠습니다. 시간상 남편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다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영진에게 모임의 참석자들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꽤 괜찮을 거라는 계산을 마친 뒤였고요. 설마 저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려는 건 아니겠지? 제가 향하는 방향을 본 서영진이 깜짝 놀랐는지 그런 혼잣말을 뱉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죠. 각자 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분들이 제가 다가가자 저마다 반색을 했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일동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났어요. 정돈이 된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서 제가 의아함을 느낀 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딱 그 순간에 남편이 도착을 했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입는다시고 입었으나 타고난 귀티가 줄줄 흐르는 남자가 제 곁에 서더니 씩 웃는 모습을 서영진이 당황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죠. 서영진이 그제서야 단촐해 보여도 명품인 제 옷을 명품 로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손에 쥔 작은 핸드백이 돈이 있어도 백이 없으면 쉽게 구할 수 없다는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차리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회사의 임원 몇 명만 소수로 갖는 부부 모임이었습니다. 모두 외양부터가 여유가 넘쳐 흘렀죠.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두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백이 부자의 기운이 넘쳐 흐르는 한쌍들이 저와 남편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특히나 남편을 떠받드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에 서영진은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면면들이 보통이 아닌 이 부부 모임에서도 주인공이 바로 저희 부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고만 서영진을 향해서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귓속말을 남겨주었어요. 내 남편은 의사는 못 되었어. 대신에 기업 후계자 정도는 되었지. 아, 의사가 될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을 해야 정확한 거겠네. 그러고 나서 싱긋 웃어주었는데 저와 얼굴을 마주한 그때의 서영진이 지은 참담한 표정은 차마 문장으로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이네요. 인사해. 이쪽이 내 남편이야. 저는 밝은 목소리로 크게 말했으나 서영진의 표정은 풀릴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을 향해서도 소개를 해주었어요. 아, 여보, 이쪽은 내 중학교 동창이에요. 화장실을 갔다가 세상에나 우연히 마주쳤지 뭐해요. 신기하죠? 아하, 그런 거였어? 난 또 누구이신가 궁금해하고 있었지? 내 중학교 동창 영진이에요. 서영진. 내 중학교 시절은 이 친구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 당신이 중학교 시절 이야기는 통한 적 없어서 내가 전혀 몰랐네. 남편이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근사하면서도 한껏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서영진에게 짧은 눈인사와 정중한 고갯짓을 건넸어요.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혜인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반갑습니다. 답지 않게 말을 더듬거리더니 허둥지둥하는 서영진의 꼬라지가 아주 볼만했네요. 서영진의 얼굴 가득히 떠오른 표정의 의미는 졌다는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서영진은
황급히 자리를 떠버렸죠. 어디로 가는 걸까 싶어서 눈으로 확인해 봤더니 거리가 꽤 떨어진 4인석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서영진을 제외한 3인이 자기들끼리 실컷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영진이 자리로 돌아오니까 바로 입을 다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모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다하면서 즐기는 얼굴을 꾸며내고 있었으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머릿속에는 서영진에게 한 방 먹여줘서 짜릿하다는 생각이 가득하였고 멀리 떨어져 있는 4인석 테이블 쪽이 신경이 쏠려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한 이사님의 사모님께서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저한테 가까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가 주식 이야기에 관심이 쏠려서 몰두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모님이 몰래 저에게 말을 걸며 알려주시기를 사실은 이 모임 직전에 따로 지인과 이곳에서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리 작은 테이블에서 지인과 잠깐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는데 위치가 바로 저 서영진의 테이블 바로 옆이었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분께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친구분하고 같이 온 일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별로이더라고요. 자리를 비운 사람의 험담을 그렇게나 신랄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서영진이 자리를 비우자 일행인 나머지 3명이 그 즉시 신랄하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영진의 욕을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사모님께 제발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저는 속으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일행에게 신랄하게 뒷담화를 당한 여자가 저의 절친한 동창인 줄로만 아시고 사모님께서는 단단한 착각으로 깜짝 놀라신 상태였으나 어쨌든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정보였어요. 기분 좋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던 저의 눈에 서영진의 테이블이 이제 파하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실례 좀 하겠다며 모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진을 향해 다가갔죠. 엘리베이터로 가는 방향에서 서영진과 마주보고 섰어요. 제가 본인을 따라온 걸 알고서 서영진은 피식 웃더니 자기 일행을 먼저 보내더군요.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온 거지? 굳이 자랑질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걸 네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네 남편 말고 너는 대체 뭘 하면서 사는지 그걸 내가 못 들은 것 같더라고. 아쉬워서 그거나 물어보려고 왔어. 하기는 뭘 하겠어. 내가 뭐를 왜 해야만 하는데? 나는 그냥 잘난 의사 와이프야. 하는 게 없다는 소리네? 대단하다. 그러는 너는 너야말로 하는 거 없잖아. 멋대로 축축하지 마. 내가 왜 없겠어. 나? 나야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일단 문화 사업을 내가 주도하고 있어서 많이 바빠. 시댁에서 나 믿고 맡겨주신 거라서 열심히 해봐야지. 뭐라고? 시댁에서? 그래, 하긴 남편이 기업 후계자라고 했나? 시댁도 당연히 잘났겠네. 잘났어. 경영만 잘하고 사업만 잘하는 집안이 아니라서 집안에 교수도 있고 화가도 있고 아주 다양해. 그게 정말이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김혜인,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런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기생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운이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너만 운이 좋아야 하니? 제가 느긋하게 웃으며 받아치자 서영진은 약이 바짝 올랐는지 몸까지 떨어가면서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아, 그나저나 영진아, 오늘 같이 여기 온 지인들 말이야. 좀 아까 먼저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사람들. 앞으로 걸러야겠더라. 웬만하면 인연 끊고 정리하는 게 나아 보여. 네가 자리를 비웠을 때 네 욕을 그렇게나 했다더라. 별별 욕이며 조롱이 남발했다고 하던데. 네 남편이 없는 형편에도 무리하게 개업을 하느라 빚이 많다면서? 뭐야? 그 정신 나간 여자들이 아주 돌았네. 완전히 돌았어. 남의 사정을 왜 그렇게 멋대로 떠들어대지? 야, 김혜인.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하지만 원래 개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빚도 생기고 그러는 거란다. 따라서 내 남편은 지금 전혀 문제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
그래? 그렇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병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 네 시댁이 돈이 그렇게나 없다면서. 돈도 없고 다들 힘들게만 살아와서 네 남편이 그 집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개천용이라나 뭐라나 그런 소리를 네 남편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재밌더라. 제가 물 흘러가듯이 막힘없이 말을 이어가자 서영진의 안색이 점차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패배주의에 찌든 얼굴도 서영진이 할 수가 있는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더라. 네가 네 주변에서 꽃뱀 취급을 받는다던데 사실이야? 네 남편한테도 작정하고 술을 먹여서 덤벼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너 진짜로 그렇게 야만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했던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절대 아니야. 감히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내가 그 정신 나간 년들 죄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 네 가족들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가족들이라고? 내 친정 식구들을? 왜? 네 가족들 아주 난리도 아니라면서. 집 나간 아버지는 네가 의사를 물어와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알고 돌아와서는 집에서 버티며 축치고 돈 타령하고 네 오빠라는 인간은 자기 처자식을 두들려 패고 돈 훔쳐서 달아나고 도박 때문에 재산 다 탕진하고 빚만 바닥을 뚫고 너도 참 가족의 운이 더럽게도 못 타고났구나. 서영진은 이제 거의 분노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 심하게 타오르는 분노로 저를 때리거나 둘 중 하나의 태세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겁을 나지 않았지만요. 영진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런 곳에 와서 즐길 때야? 너 완전히 허영심 덩어리구나. 도대체 내가 왜 샌드백 김혜인타이한테 충고를 들어야 하는 거야? 야, 너 안 닥쳐? 내가 호화롭게 좀 노는 게 뭐 어때서? 너도 이러고 사는데 왜 내가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못할 이유가 없어. 나한테는 이런 거 별로 호화롭지 않거든. 이런 게 호화로운 거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별거 아닌 걸로 생각되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야. 호텔에서 포크, 나이프 쥐고서 와인잔에 짠 부딪히는 걸 호화롭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너에게 이거 자체가 사치인 거겠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아, 네 남편은 너 이러는 거 알기나 하니? 자이로 카드 내어준 거 맞아? 아니지. 혹시 그 이전에 네가 카드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카드 줬다는 거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엉겹걸레 엄청난 정답을 맞춰버린 듯 했었네요. 잘 나가는 의사 남편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 카드로 즐겁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서영진의 거짓이었고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서영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눈동자가 탁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영진은 난데없이 허리를 숙이고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내용물을 다 쏟아낼 것처럼 헛구역질을 세게 시작한 것이 본인에게도 충격이었던 듯 싶었네요. 서영진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헛구역질을 이어가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등을 두어 번 두드려주는 신용을 해주었죠. 아니 그러길래 과분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야. 분수에 맞게 처먹고 살자, 영진아. 알았니? 제가 얄미워서 밑을 노르셨을 것입니다. 서영진은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눈물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여전히 헛구역질을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런 서영진을 내버려둔 채 가벼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서영진이 마치 짐승이 고통 속에 울부짖은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게 들려오고 있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뻔했죠. 갑작스럽게 몰려온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 몸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서영진은 볼품없이 추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사라졌고 저는 과거의 상처에 연고를 제대로 발라주게 된 그 특별한 저녁을 두고두고 즐거이 곱씹게 되었죠.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졸라댔던 남편에게는 제 안에서 이야기를 차분하게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서 저에게 서영진이 어떤 악연이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세세하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말해주지는 않았고요. 대략적인 커다란 틀만 이야기해 주었으나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당신의 원수인 그 나쁜 여자를 호텔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서영진에게 직접 매운맛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미치겠다며 남편은 탄식하였으나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은 당시에 그날에 전혀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서영진이 알아서 자멸의 길을 걷더라고요. 어떤 의사하고 결혼했는지 궁금해져서 그 이후로 제가 서영진의 근황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원래도 이래저래 빚이 많았는데 저와 그렇게 재회를 하고 났던 이후 제대로 열이 받아서 일확천금을 노렸던 것이었는지 주식 투자를 과감하게 해왔다가 왕창 손해를 봤더라고요. 괜히 빚만 더 생겼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에 냉전에 그야말로 안 좋은 쪽으로는 다사다난한 게 지금의 서영진이었네요.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 맞기는 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암울한 날만 살다가 요즘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주 보는 채널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 출신으로 정말 못 살았습니다. 게다가 형제도 많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콩 한쪽도 쪼개고 쪼개서 아껴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저랑 형제들이 크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부모님 두 분이서만 일할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형편이 어디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결혼 같은 건 다 포기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남편의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하나를 통째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놀랐습니다. 수경 씨, 당신이랑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난 당신이어야만 해. 설마 남편이 저를 진지하게 연애 이상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프로포즈 자체에 대해서 마음은 너무 기뻤지만 내가 이걸 섣불리 받아도 될까 하는 고민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걱정이 되었고요. 남편이 꾸준히 저에게 매달린 그때 저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봤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남편에게 먼저 들었는지 제 이름도 알고 계셨고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사는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쳤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은근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들었는데 맞나? 네, 어머님. 난 거기가 어디인지 들어도 모르겠던데 무슨 리라고 했더라? 아, 됐어. 알려줄 필요는 없고. 근데 거기 인터넷은 되나? 뭐가 굴러가긴 굴러가나? 제가 살던 고향이 시골 중에서도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깊숙하게 들어가야 있는 시골 동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 한번 나가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서울에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 같은 건 당연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시골에서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한 적 없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향인 만큼 나름대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이 농담을 가장한 모욕을 제게 내뱉으니 기분이 비참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꼭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셔야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해서 막아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한 기분이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시부모님이 조금 더 대놓고서 저를 욕하거나 했다면 아무리 저라고 할지라도 크게 시부모님한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런 식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한 말을 툭툭 뱉으면서도 남편이 한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장난치는 거 가지고 그래. 저것 봐. 쟤는 가만히 있는데. 라며 장난인 것처럼 넘겨서 제가 화를 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사실 우리 성우가 하도 결혼하고 싶다 해서 데려오라곤 했는데 이런 말하긴 미안하지만 아가씨는 우리 성우랑 너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결혼도 급이 맞고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거지. 우리 성우 짝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 아가씨, 이 정도 말했으면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그대로 칼침을 놓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솔직히 어차피 신혼집 따로 잡아서 살면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테니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댁을 일부러 방문하며 어떻게든 일단 허락을 맡으려 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오리고기 좋아하신다 해서 사왔는데 먹어보세요. 아니, 왜 자꾸 와? 오지 말라니까. 너 이런다고 내가 성우랑 결혼 허락할 줄 아니?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거 여기에 놓고만 갈게요. 가볼게요, 어머니. 몸 신경 쓰시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나 싶지만 제가 능글맞게 굴며 자꾸 시어머니 눈에 보이니 나중엔 시어머니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뵐 일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뵐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남편보다 어리고 결혼을 안 한 상태로 혼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결혼식 날을 제외하면 시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 가족인 만큼 엄청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오느라 추웠을 텐데 얼른 들어와요. 네. 이거 백화점에 갔다가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때요? 이쁘죠? 내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사온 거니 받긴 할게요. 시누이는 어땠냐고요? 제 호의와 친절에는 아주 무심하고 때론 오만했습니다. 절 이댁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다 시누이가 어느 날은 저를 위에서 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언니는 아직도 참 시골 사람 같네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니 획 돌아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벙쪄서 뭐라고 할 타이밍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면서 주방에 가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정말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와서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깔깔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이웃집에도 전 부친 것 좀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전 부칠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부채혈전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정말 과장 안 하고 5바구니는 넘게 꺼내놨습니다. 일단 주어진 일이기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기름 쩐내에 쩔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께 저도 한 말씀 드렸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혼자 전 부치는 거 힘든 일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님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 내가 왜 네가 있는데 전을 부쳐야 하냐? 네? 부려먹을 네가 있는데 왜 내가 하냐고. 너도 참. 다른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요리해서 다 상 차려놓더만 넌 왜 이리 유별나니? 오늘 전 좀 부쳤다고. 그게 그리 힘들었어? 옛날 나 때였으면 이런 말은 시애미한테 하지도 못했어. 엄마, 그만해. 언니가 시골 사람이잖아. 뭘 몰라서 그래. 시골에선 이렇게 안 하나 보지. 그쵸, 언니?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시누이는 그놈의 시골을 또 들먹이면서 옆에서 깐족대었어요. 결국 전 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바로 몸살을 앓고 이틀 내내 누워 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엄마 생각이 나던지 새벽에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 우리 딸 갑자기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너 우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엄마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쏟아붓듯 털어놓고 싶었지만 제가 그러면 엄마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전화기에 대고 통곡하듯 울다가 겨우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놓았으니 다음부턴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다.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남편이 다음날 제 어깨를 안마해주며 이런 말을 한 터라 그나마 마음이 가라앉긴 했지만 이미 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시댁 쪽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셔? 라고 묻고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알아내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어머님 드릴 예쁜 코트 하나를 샀습니다. 정말 제 옷 살 때도 그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시어머니가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비수를 자주 꽂긴 하셨지만 그때까진 어쨌든 이댁 식구이니 저도 식구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선물을 드리자마자 박스를 열어본 시어머니는 이거 가품이니? 라고 묻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어제 직접 산 정품이에요. 라고 답하니까 그제서야 선물을 꺼내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더니 계속 의심을 하셨어요. 너 괜히 정품 아닌데 정품인 것처럼 백화점 박스만 어디서 구해와서 넣은 거 아니야? 정품이 왜 이렇게 후줄근해? 정품이라면 이럴 일이 없는데. 예, 성미야. 너 인터넷에서 이 코트 좀 쳐봐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내가 한 봐야겠다. 시댁 식구는 물론 시댁 쪽 친척들도 몇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백화점에서 산 정품인데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들 제가 드리는 선물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것 같고
우물쭈물 거리면서 정의심이 되시면 구매한 백화점에 전화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한번 뀌시더니 아무 말 없이 선물을 대충 박스에 넣어서는 방에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우이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언니, 선물이라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니, 색깔이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저런 걸 어떻게 입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런 어두운 색 잘 안 받아요. 밝은 색이 잘 받지. 사기 전에 좀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요.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래도 저거 점원분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라고 추천해서 산 건데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다, 됐다. 마음에 들어. 허나 어머님의 마음에 든다는 그 말은 절대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말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도 잘 지내보고 싶어 사온 선물인데 그런 취급받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거기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바로 어머님의 다음 말이었어요. 근데 돈은 준비 안 했니? 네? 돈 말이야, 내 용돈. 뭐야, 그것까진 준비 안 한 거냐? 아이고, 기가 막혀. 선물 하나 하고 그냥 땡친 거야? 어쩜 그리 정성이 없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까지 준비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자 옆에서 남편이 엄마, 선물 사왔으면 됐죠. 그 선물도 비싼 거예요. 하고 거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설마 시어머니 생신을 처음 챙기는 며느리가 간도 크게 가품을 사서는 백화점 박스만 구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를 면박 줬다는 게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났습니다. 또 거기다 용돈까지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도 너무 화가 났어요. 가진 게 많으신 분이면 욕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시어머니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결국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전 미리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어머님 생일날 선물 아니면 용돈 둘 중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그걸 해드리겠다고요. 둘 다 할 생각은 없는 거니? 하고 묻고픈 눈치였지만 제게 아무 말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고소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저 혼자서만 겪은 일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넘겼어요. 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 택배를 보낸 날이었어요. 후와. 상자를 열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엄마, 뭘 이리 많이 보냈어요. 조금만 보내라니까. 이서방이랑 같이 먹으라고 넉넉히 보냈어. 상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 얼른 넣고 신선할 때 먹어라.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원래 시골에 살 때부터도 밥을 먹을 때 매일 부모님이 지은 농작물로 간식도 만들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아무래도 부모님에게서 야채를 얻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 먹거나 가게에서 식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준 관계로 고향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지,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거기에 토마토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일부러 사돈 어른도 넉넉하게 먹으라고 박스 한가득 챙겨놨으니까 나중에 사돈댁 들릴 일 있으면은 내가 보내준 거라고 하고 전해드려라. 심지어 부모님은 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먹을 몫까지 전부 생각해서 정말 박스가 뜯어질 직전까지 꽉꽉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드리기 전부터 망설여지더라고요. 여보, 이거 자기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줬다가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야, 엄마 좋아하실 거야. 예전부터 이런 거 드시고 싶다 하셨거든. 갖다 드려보자. 그래요. 설마 시어머니가 이것까지 뭐라 하실까 싶어 저는 바로 그 주 주말에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다른 박스에 따로 포장해서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며 이거 저희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인데 엄청 건강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식사하실 때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저에게 야채를 받아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잘 먹으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솔직히 작게나마 기쁨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조금씩이나마 드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뒤 시댁 쪽 가족 행사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어야 했는데 시부모님 심부름으로 베란다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다가 익숙한 박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제가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이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전해드렸던 농작물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해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단 하나도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썩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성한 게 하나 없었죠. 날이 더워서 미리 냉장고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아마 시부모님은 저한테 그날 농작물을 받은 뒤에 박스채로 베란다에 내팽겨치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 너무 멍해서 한참 동안 썩은 농작물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에 나왔는데 그날 시댁에 있는 내내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썩어있던 부모님의 정성이 기억이 나서요. 부모님은 저 결혼할 때 본인들이 해주는 게 없다고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을 겸 걱정도 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제 생각을 해서 가득 보내주신 걸 텐데 그런 부모님 마음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떼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갖다 드린 농작물이 베란다 한켠에 그냥 썩어 있던데 먹기 싫으셨어요? 그럼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거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이다. 아유, 그러게 저런 걸 왜 가지고 와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허둥거렸어요. 그런데 마침 시누이가 눈치 없이 TV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우린 마트에서 사 먹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안심이 되거든요. 시골에서 키우는 건 먹기가 찝찝해서요.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언니 마음은 알겠는데 다음부턴 이런 거 갖다 주지 마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기분이 상해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고 진짜 어지간해서는 남편한테 투정 안 부렸는데 그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보겠다고 앞으로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부모님이든 시누이든 시댁 식구들은 다 별로지만 그래도 남편이 착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마다 시골 사람이라고 미미하게 무시받는 나날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돈도 없고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참는 것뿐이 없었기에 화가 나고 슬프고 서럽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를 잘못해서 잘 나가던 시부모님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도 너무나 얼떨떨하더라고요. 매일 본인들이 회사 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콧대 높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던 분들이었는데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에 그 주 주말에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니까 평소 고고하고 도도하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잔뜩 엉망이 된 몰골로 집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왔니?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엄마, 아빠, 우리 집안 정말 망한 거야? 그럼 어떡해? 나 명품 옷도 사 입어야 하고 백도 사야 되는데 당장 모임도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왜 투자를 잘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뭐야? 너 입 안 다물어? 그게 아빠 탓이야? 아주 귀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길러놨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왜 나한테 승질을 내? 아빠가 잘못한 것 가지고. 둘 다 그만 못해? 집안 망한 거 소문낼 일 있니? 조용히 해라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우셨고 시누이는 명품 타령을 하며 철없게 징징거렸어요. 정말 가관이었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쌤통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집이 이전보다 더 힘들긴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투잡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돈 벌어올게. 됐어. 당신 이미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잖아. 여기서 더 하면 병나. 아니야. 그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있다간 딱 굶어 죽기 좋겠어. 남편은 자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뭐든 하겠다고 배달도 하고 대리도 뛰면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어요. 삶이 퍽퍽하고 너무 고됐지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빌릴 수가 없었죠. 당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으니 당장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았고요. 걱정이 태산 같아서 하루라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명처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20억?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거래소 들어가 봐. 대박이야. 거래소라고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였어요. 지인이 무조건 대박난다며 결혼 전에 꼭 넣어두라고 했던 게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폭등하면서 졸지에 2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제게 생긴 거였죠. 평생 꿈꿔보지 못한 큰 돈을 통장 안에 쥐고 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했습니다. 돈 걱정 한 번 안 하고 사셨던 시부모님이 한 푼 한 푼을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돈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여다봐도 변하지 않는 돈에 저는 이제 제가 정말 부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가상화폐를 추천해줬던 지인을 불러서 밥을 거하게 사고 3박 4일 동안 엄청 큰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이 돈 못 만졌을 거야. 너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 어떻게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마워, 정말. 그 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으니 너무 기적 같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댁 식구들 모습을 보며 홀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서 소식을 듣고 절 찾아왔어요. 언니, 잘 지냈어요? 언니, 그거 시계 뭐예요? 되게 좋아 보이네. 차도 새로 바꿨구나. 우와. 아가야,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어. 욕할 거면 나를 욕해라, 응?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우리 아들 얼굴 봐서라도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지금 살던 집 팔고
작은 월세방에 셋이 살고 있는데 정말 좁아 죽겠다. 너무 힘들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며 울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옆에서 지병이 도졌다느니 잘 걷지도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시누이까지 가세했죠.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미안해요. 내가 언니 시골 사람이라고 놀린 것도 다 장난이었어요. 그러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나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저번에 엎어져서 허리도 나갔는데 지금 치료도 못 받고 있고요. 사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동정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어요. 절 어떻게 대한 사람들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그 앙금이 남아있어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아픈지 저한테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 앓더군요. 결국 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친절하지 못했을지언정 남편만큼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정말 선심 써서 남편 생각해가지고 1억을 내던져줬어요. 물론 그냥 남편한테 준 거 아니었습니다. 직접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는 시댁에 방문했거든요. 월세방은 정말 급하게 구했는지 생각보다 더 열악했어요. 그리고 전 그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소롭단 표정으로 1억이 담긴 돈뭉치를 시부모님 앞에 던졌죠.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회사 망한 거 정말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한테 못되게 군 거 생각하면 1억은커녕 1원도 주기 아까워요. 근데 오로지 남편 하나 보고서 선심 쓰는 거니까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 아니었으면 정말 땡전 한 푼도 줄 일 없었으니까. 그래, 고맙다 아가야. 고마워. 이 돈 정말 잘 쓰마. 고맙다. 우리한텐 네가 복덩이야, 네가.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밖에 없어요. 내가 그간 언니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평생 언니 잘 모시고 살게요. 제가 건네준 1억을 받으시고 시부모님의 태도가 한순간에 휙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희 부모님도 제대로 대접 안 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굽신거리더라고요. 어찌나 가소롭던지.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으며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마치 제 묵은 한이 다 벗겨지는 기분이 들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어디 불편한 건 없니? 라며 생전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고 시누이도 시어머니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제게 돈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언니,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연락해봤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용건부터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제가 요새 가게 하나를 차려볼까 하고 있어서요. 뭐냐면 작은 피자 가게인데요. 포장 전문점이고 또 요새 피자 가게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도 하면 수익이 그럭저럭 나올 것 같은데. 언니 혹시 돈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벌면 버는 대로 바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 뭘 믿고 빌려줘요? 아가씨 그리고 한 번도 음식 장사 안 해봤잖아요. 전번엔 듣기론 액세서리 장사인지 뭔지 했다가 망했다고 하고. 미안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게 아무리 공짜로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시누이한테 그 돈 주면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시누이는 집에까지 찾아오며 은근슬쩍 저에게 돈을 빌리기를 원했습니다. 제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더군요. 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기분은 정말 짜릿할 것 같은 방법이었어요. 전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 제가 말하는 카페로 나오라 했어요. 시누이는 제가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았다 하고 재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아가씨 말 생각해봤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어요. 네? 정말요? 그래요, 언니. 잘 생각했어요. 나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언니도 그럼 거저먹는 거예요. 대신 아가씨 하는 거 보고 돈 빌려줄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신우이는 뭔지도 모르고 덥석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신우이에게 전화해서 과자가 먹고 싶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 하면서 그냥 제가 밖으로 나가서 가게 다녀오면 될 법한 잔 심부름들을 전부 신우이를 시켰습니다. 저희 집이랑 신우이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덕분에 신우이는 과자 한두 봉지, 음료수 한두 병을 사서는 3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려 했어요. 언니, 여기 사왔어요. 언니 혹시 목마르실까봐 음료수도 같이 사왔어요. 음료수는 건강 주스로 했어요. 언니 피부 생각해서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런 짓을 시킬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설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길이길이 날뛰면서 지금 미쳤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하며 막말을 해야 했을 신우이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건가 싶었죠. 물론 당연히 제가 그동안 당한 것들이 있는데 겨우 이런 잔심부름 몇 번으로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평소에는 찾아가지도 않던 신우이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는 마구마구 초인종을 눌렀어요. 신우이는 엄청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걸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가지고는 신발을 대충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꼰 다음에 더우니까 시원한 물 좀 내와봐요. 라면서 신우이를 부려먹었습니다. 신우이가 가져온 물을 마신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느라 다리가 아픈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못 주무르겠어요. 여기 좀 주물러 줄래요? 라고 안마까지 시켰죠. 제가 무슨 일을 시켜도 군말 않고 열심히 하는 신우이. 꼭 무슨 가정부가 하나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이를 으득으득 갈고 있겠지만 본인이 돈이 없고 저한테 한 푼이 더 아쉬운 상황이었으니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겠죠. 신우이 집에 가서 거의 무슨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웃긴 건 시어머니까지 이 소식을 신우이에게 들었는지 저에게 와 아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가 우리 애 가게 차려주기로 했다며? 있잖니, 난 네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실은 나도 미용실 하나 하고 싶거든. 소시적인 애가 손기술이 있단 소리를 꽤나 들었거든. 아가,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을 듣자 저는 이거다 싶더라고요. 전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휙 던지면서 오늘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요 앞에 재료 사가지고 나 갈비찜 좀 만들어줘요. 남는 돈은 가지고. 하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만든 갈비찜으로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운 다음에 집에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제가 갈비찜을 먹는 내내 몸에 좋은 한방 재료를 넣었다면서 제 입에까지 갈비를 넣어주더라고요. 우리 아가 몸보신 제대로 해야지. 이제 곧 날씨도 추워질 텐데. 너 몸이 차서 감기에 잘 걸리잖니.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아무튼 이제 음식은 시애미가 다 해줄 테니 너는 손에 물 묻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알았지? 네, 어머님. 알겠어요. 남편은 제가 신우이한테 어떤 짓을 시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신우이가 제가 간 뒤에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빠 아내 좀 말려보라면서. 하지만 남편도 제가 당한 걸 알고 있고 저한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다 보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빤히 드러났어요. 남편은 착했던지라 남편의 가족인 이상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제가 그동안 무시를 당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죠.
저에 대한 무시는 물론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월 200씩 용돈을 줬고 시누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끔씩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살림에 보태쓰라고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언제나 상전처럼 저를 모시려고 했죠. 그동안은 시댁에 가면 제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거의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제가 몰아서 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시댁에 쫄딱 망하고 제가 부자가 되니 그 후부터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님, 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배고픈데 혹시 해물탕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해물탕 먹고 싶어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라면서 말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후다닥가 해물탕이며 전골이며 맛있는 걸 잔뜩 만들어와 제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속셈이 있는 짓이었죠. 자기들 가게 차리기 위해 하는 짓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에게 와서 이러더군요. 언니, 근데 나 가게 언제 차려줄 거예요? 언니가 나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해놨단 말이에요. 부자 언니가 나 도와줄 거라고. 그래 아가야, 우리 성미 이제 좀 가게 차려줄 때 되지 않았니? 지금 경기가 좋아서 이때 물을 잘 타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매일 제가 차린 밥상만 얻어먹을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 오로지 저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데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평생 그렇게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제 아래에서 부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전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랑 아빠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음식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해물탕 정말 잘하시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어머, 그러니? 그럼 당연히 해드려야지. 기다려라.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드릴게. 경매로 넘어간 집 때문에 훨씬 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던 시부모님은 그날 거의 몸종 아닌 몸종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 식사를 차려줘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얼떨떨한 모습이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저는 드디어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얼굴로 시댁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말들은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사돈어른,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괜히 저 때문에 고생스러운 거 아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먹다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고 있는데 이 정도야 언제든 해드릴 수 있죠. 놀러 오고 싶을 땐 언제든 오세요. 제가 이 정도는 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가게 차려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아가씨도 그렇고요. 미안해요. 뭐? 이제 와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니? 지금까지 어머님 아가씨께 돈 들이면서 심부름 시켰으니 저 그 정도로 할 도리 다 했다 보고요. 저 시댁살이 시키신 거, 모욕 준 거, 제 부모님 수치스럽게 한 거 이렇게 다 갚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 시골 출신이라고 돈 없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땅을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그걸로 제 복수는 끝났죠. 남편도 제게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찌됐건 옆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저한테 돈을 빌려하는 시누이와 당장 제가 없으면 먹고 살 길 자체가 요원해지는 시부모님은 애 같았는지 저희 집까지 와서 찾아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더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를 가야 할 듯 싶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현재는 친정 부모님 집 지어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벼락같이 떨어진 행운이지만 이 행운으로 집도 해드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도 하고 이 정도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시댁살이 하고 계시는 며느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저와 같은 행운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 꼭 할 말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